안녕하세요. 자, 레벨 1 CFA 이코노믹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레벨 1에서 다루는 이 이코노믹스는요,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혹시 학교에서 경제학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은 경제학 원론, 이 정도 수준에서 공부를 하신 분들은 조금 쉬울 것이고, 학습이 안 되신 분들은 좀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양이 되게 많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 미시경제학 파트가 있고요. 마이크로 이코노믹, 그 다음에 매크로 이코노믹 파트가 있겠죠. 거시, 그 다음에 인터내셔널 이코노믹 해가지고요. 국제경제학 파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국제는 다시 인터내셔널 트레이드가 있고요. 국제 무역이론이죠. 그 다음에 인터내셔널 파이낸스, 국제금융이론 이렇게. 특히 여러분들은 레벨 1 공부하실 때 이쪽 무역이론 쪽보다는 이쪽이 훨씬 양이 많고요. 중요성이 훨씬 많다고 볼 수가 있겠고, 레벨 2로 올라가시면 레벨 2 이코노믹스에서는요, 인터내셔널 파이낸스가 거의 50%입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CFA잖아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투자에 따른 어드바이스를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이해를 많이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 내용은 약간 경제학 원론보다 내용이 조금 더 이렇게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학습이 조금 안 되신 분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시거든요. 그래서 레벨 1 공부하실 때 조금 이렇게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두시면 일단 레벨 1에서도 아마 시험 문제 많이 나오기도 하겠지만 레벨 2 올라가시면 굉장히 큰 도움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시작하면서 그냥 간단히 우리 경제학 기초부터 약간 얘기하고 들어가죠. 뭐 마이크로가 뭐고 매크로가 뭐고 이걸 우리 좀 이해하고 넘어가 본다면 이 경제를 구성하는 단위가 있죠. 이코노믹 유닛. 우리나라에서는 뭐 경제 주체다라고 하는데 먼저 하우스 홀드가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가게라고 하죠. 그 다음에 펌, 기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버먼트가 있는 거죠. 정부, 이렇게. 이 가게는 주로 소비 활동을 한다 해서 이 가게의 구성원들을 우리가 소비자다, 컨슈머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기업은 주로 생산 활동을 담당하죠. 그래서 기업의 구성원들을 얘기할 때 우리는 프로듀서, 생산자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소비하는 주체와 생산하는 주체가 있으니까 이 자체로서도 하나의 경제가 형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차피 이 이코노믹 액티비티, 경제 활동이라는 것 자체가 소비 및 생산 활동을 말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이 가계와 기업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제 이렇게 할 때 우리가 프라이빗 이코노미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런 용어 같은 것들을 좀 많이 신경을 쓰십시오. 어차피 뭐 나중에 우리가 공부할 때 뭐 프라이빗 이코노미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거니까. 그러면 가계와 기업이구나 이렇게. 그래서 뭐 프라이빗 이코노미라고도 하고 프라이빗 섹터라고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뭐 민간 경제 또는 민간 부문 이렇게 번역한단 말이에요. 이 가버먼트는 이게 퍼블릭 섹터라고 하죠. 공공부문, 퍼블릭. 이쪽은 프라이빗, 이쪽은 퍼블릭. 어차피 정부는 이 민간 경제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등장한 거니까. 자, 그랬을 때 이 마이크로 이코노믹과 매크로 이코노믹은 서로 다른 거를 관찰하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현상을 관찰하는 거란 말이죠. 이 경제가 돌아가는 이 순환적 흐름이 존재하는데, 이코노믹 플로우가 존재하는데, 가게가 있고요, 하우스홀드, 그 다음에 기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람들에게 필요한 생산물이 존재하죠. 이 생산물이 거래되는 시장, 프로덕트 마켓이 있고요. 이렇게. 생산물은 이게 완성품이니까 이 완성물을 만들기 위한 생산 자원이 거래되는 시장도 있는 거죠. 리소스 마켓이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여기에 일정한 순환적 흐름이 존재하더라는 거죠. 가게는 생산물 시장에서 생산물을 수요하고요. 디맨드. 생산활동을 통해서 공급하는 건 기업의 역할이고요. 서플라이. 그 다음에 자원시장에서는 오히려 기업이 자원을 수요하는 주체죠. 그 다음에 가게가 자원을 공급하는 주체가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따라서 화살표의 방향이 지금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는 거죠. 뱅글뱅글. 그 반대급부로는 가게가 생산물을 수요한 대가로서 지출을 행하고요. expenditure. 이걸 물건을 파는 입장에서는 이 익스펜디처를 레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익스펜디처와 레버뉴는 액수면에서 똑같은 거지. 단지 바이어 입장에서 보느냐, 셀러 입장에서 보느냐 그 차이만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름을 달리 부를 뿐이고 자원시장에서는 기업이 자원을 수요하니까 그에 대한 대가 지급이 있겠죠. 이걸 우리가 코스트라고 한단 말이죠. 비용. 그 다음에 자원을 공급하는 사람 입장에서 받는 걸 우리가 인컴, 소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마이크로 이코노믹은 약간 이 전체의 흐름을 이렇게 개별적으로 보는 거죠. 이쪽에서는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고 이쪽에서는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냐 이렇게. 이에 비해서 매크로는 똑같은 걸 보는데 각각 개별적인 걸 보는 게 아니라 이 전체 순환적 흐름의 사이즈, 이 순환적 흐름의 사이즈가 어떤 경우에 더 커지느냐 이렇게. 이 경제의 순환적 흐름의 사이즈가 커지는 현상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경제 성장이란 말이죠. 이코노믹 그로스. 따라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을까? 이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매크로 이코노믹이죠. 그래서 그 성장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논의를 할 거죠. 매크로 쪽에서는. 그랬을 때 그냥 시장 경제 흐름에 맡기는 것이 과연 좋을까? 경제 성장을 위해서. 아니면 민간 경제를 통제하는 것이 과연 좋을까? 즉 정부가 개입해서 어떤 경제 안정화 정책을 통해서 경제를 안정시키면서 성장시키는 것이 과연 좋은가? 이거에 대한 그 불꽃 튀는 논쟁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저 매크로 이코노믹 쪽에서는 두 학파 간의 논쟁의 산물, 이 고전학파와 케인즈 학파 간의 이런 논쟁의 산물.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그냥 시장 경제의 신봉자들이고 한쪽은 또 적극적인 그 정부 개입을 요구하는 거죠. 경제 안정을 위해서. 그래서 이 경제 안정화 정책을 얘기하는 케인즈 학파들의 그 의견들이 뭐가 있겠느냐. 즉 경제 안정화를 위해서는 재정 정책도 필요하고 통화 정책도 필요하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들이 매크로 이코노믹에서 우리가 심도 있게 공부를 해야 될 파트가 되겠죠. 이 미시 쪽에서는요. 이 마이크로 쪽에서는 원래 이쪽이 지금 소비자 이론인데 소비자들은 생산물을 수요하거나 자원을 공급하거나 이 효용 극대화를 추구한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는 이 소비자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냐. 이게 소비자 이론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고 기업들은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더라는 거죠. 프로핏 맥시마이제이션. 그랬을 때 어떤 행동들이 나오고 있을까? 이걸 보는 거죠. 그런데 지금 2024년부터 이쪽 소비자 이론 내용이 다 빠졌어요. 2023년까지는 있었는데 이쪽 내용은 이제 다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한테 안 물어볼 거예요. 시험 문제에서. 뭐 범위가 줄어든다는 건 좋은 거죠. 시험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학교에서도 우리 학생들 뻑하면은 어디까지 공부해야 됩니까? 교수님 맨날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럼 저는 맨날 전부 이렇게 하거든요. 내 입에서 나온 거 전부 이렇게. 다 공부해라 이렇게. 세상에 시험 범위가 어딨냐 하면서. 니들 뭐 취업할 때 그 면접관한테 뭐 준비해요? 이렇게 물어보고 면접하냐? 이렇게. 면접관이 아무거나 물어볼 수 있는 건데.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미 그런 것들에 대한 일부 이렇게 훈련 과정이지 않냐. 그래서 뭐 어떤 것이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뭘 대비할 것인가를 혼자 스스로 판단해봐라. 이거 이렇게 하는데. 다행히도 우리는 이쪽 자격증 시험들은 이렇게 범위를 선정해 주니까 그나마 좀 약간 수월한 거죠. 그 정도만 수월한 거예요, 사실은. 사실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수많은 과목을 공부해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죠. 뭐 말 그대로 고시라고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쪽 그 생산자 이론은 이제 미시 쪽에서는 남아 있는 거죠. 이쪽 내용도 뭐 그렇다고 뭐 적은 내용이 아니죠. 굉장히 많은데. 일단 우리 책에서 많이 빠져 있는 것들이 이쪽 생산자 이론 이제 출발점에서 가보시면 우리 책 출발점이 여러분 책 거기 137페이지 이게 요약집이다 보니까 이 스웨저 노트가 약간 그 체계가 좀 약간 엉성해요. 특히 저 개인적으로는 이 스웨저 노트를 좀 싫어합니다. 이게 경제학 요약이 너무 수준이 낮아요. 근데 다른 과목들은 괜찮대요. 다른 과목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데. 근데 경제학은 참 이렇게 요약을 이렇게 못할 순서를 막 뒤죽박죽으로 해놔가지고 가리키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곤혹스럽게 만들어놨는데 일단 이윤극대화를 추구한다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기업들은 일단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들이 이제 이 생산물을 만들어야 되겠죠. 따라서 이 생산물을 만드는 방법이 있단 말이죠. 그게 바로 생산 함수인데 프로덕션 펑션.
자, 생산물을 Q라고 하고요. 생산량을. 이게 결국은 아웃풋이죠. 인풋으로 넣는 것이 여기 생산 자원들인데, 그렇죠? 인풋이. 이 생산 자원은 크게 한 세 가지로 나누거든요. 일단 자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노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가 있고, 이렇게. 그래서 보통 우리 경제학에서는 이 자본, 노동, 토지 이 세 가지를 3대 근원적 생산 자원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사실 이거 말고도 많죠. 굉장히 많은데 그냥 대표적인 거 세 가지만 꼽아본 거죠. 말 그대로.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이제 가게의 구성원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생산 자원을 공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에 대한 대가로서 우리가 소득을 벌어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본을 공급한 사람들은 캐피탈 인컴, 자본 소득을 벌어들이는 것이고, 노동 소득. 이 토지는 이게 임대 소득이라고 하죠, 이거. 렌털 인컴 해가지고. 그래서 그 다양한 형태의 소득들을 벌어들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 사람들을 우리가 자본가 계급, 노동자 계급, 지주 계급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혹시 여기 지주 계급은 안 계시죠? 지주 계급이면 이 밤에 여기 와서 뭐하러 공부하나, 그죠? 자본가 계급도 없잖아요. 그죠? 우리 모두는 다 여기죠? 레이버 클래스. 그래서 노동소득을 벌어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나마 노동소득도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합격하면 빵빵하게 벌어들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빨리 합격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기 가서 이렇게 욕망 실현하는 거죠. 내가 여기 갖고 싶은 거 재화, 하고 싶은 거 서비스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책에 따라서 이거를 그냥 프로덕트 해가지고 쓰는 책이 있고, 또 어떤 책에서는 이걸 뭐 goods and services, 그래서 재화와 서비스라고 소개하는 책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자원도 마찬가지, resource market이라고도 하고, 또는 factors of production 해가지고 생산 요소라고도 하는 거죠. 이렇게. 따라서 그러니까 분석을 할 때는 이 세 가지도 너무 많은 거라. 우리가 분석을 할 때는 가능하면 단순화시키는 게 좋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생산함수를 구축할 때도 자본과 노동만 존재한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본을 우리가 K라고 이렇게 볼 것이고, 노동을 L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자본에 대한 약간의 이해를 하고 넘어가죠. 가끔 학교에서 보면 우리 학생들도 잘 이렇게 헷갈려 하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도 혹시 헷갈려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본 캐피탈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약간의 두 가지 성격이 있는데요. 하나는 머니 캐피탈. 그래서 화폐 자본이라고 하죠. 또는 이 머니란 말 대신에 파이낸셜 캐피탈 이렇게. 그래서 화폐 자본 혹은 금융 자본 이렇게 하는 거죠. 말 그대로 돈으로서의 자본이죠. 그 다음에 피지컬 캐피탈 해가지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실물 자본이다 이렇게 번역하거든요. 말 그대로 물건으로서의 자본이에요.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각종 그 생산 설비들 있죠. equipment, 뭐 머신이라든지 아니면 플랜트라든지 이런 것들. 이걸 우리가 피지컬 캐피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실제 현실에서 이 파이낸셜 마켓이 있잖아요. 금융시장이. 여기에서 기업들은 생산활동에 필요한 이 자금들을 조달받는 거지. 각종 유가증권 발행을 통해서, 그죠? 뭐 주식이나 채권 발행을 통해서. 그런 다음에 끌어들인 그 자본을, 화폐 자본을 어디다 쓰는 거예요? 이 피지컬 캐피탈을 구축하는 데 쓰는 거지. 공장을 더 확대한다든지 새로운 기계를 도입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죠.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이 파이낸셜 캐피탈은 이 피지컬 캐피탈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랬을 때 보통 우리가 생산 함수다 해가지고 이렇게 자본과 노동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그럼 요 자본은 요 피지컬 캐피탈로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공부할 때. 그래서 어떤 생산물을 만들 때 사람의 노동력도 필요하고 또 각종 기계 장치들도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게 쉬워요. 우리가 생산물을 만들려면 이렇게 공장 짓고 기계를 설치하잖아요. 그게 바로 자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생산 요소 또는 생산 자원만 고려해서 지금 생산 활동에 임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볼 거란 말이에요. 편의상. 자, 그랬을 때 이 생산자 이론은요, 기간을 구분하는, 버릇처럼 생산을 구분해요. 일단 무조건 어떤 생산 활동과 연계된 경제 논리가 나오면 무조건 버릇처럼 구분하셔야 돼. 숏론과 롱론, 이렇게. 단기와 장기로. 그래서 우리 책 거기 137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들어가면서 거기 첫 번째 패러그랩에 그 기간을 구분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솔런, 단기는 거기 첫 번째 줄 끄트머리부터 보시면 some factors of production are fixed 이렇게 몇몇 생산 자원들이 fixed 돼 있다는 거죠. 그 양이 고정돼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게 솔런이야. 이 단기는 어떤 항상 제약이 존재해요. 어떤 제약하에서 행동할 수밖에 없는 짧은 시간이다 그러면 우리가 경제학에서는 단기라고 하거든. 장기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볼 수 있는 거지. 어드저스트먼트를. 그러면 이게 롱런이 되는 거라. 따라서 롱런은 거기 네 번째 줄에 나와 있죠. All factors of production are variable in the long run. 이렇게. 장기에는 모든 생산 요소가 다 variable 하다는 거죠. 다 가변적이더라. fixed 돼 있지 않다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생산함수를 이렇게 구축한 상태에서 이 생산함수도 구분하는 거야. 단기 생산함수와 장기 생산함수로. 그래서 단기다라고 한다면 생산함수를 단기 생산함수가 short-run production function이다. 이렇게 하면 둘 중에 하나는 fixed 시켜야 되는 거죠. 두 가지 생산 요소 중에서 하나는 고정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버릇처럼 자본을 고정시키는 것이 일반적이죠. 우리 경제학에서. 어차피 이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게 실물 자본 개념이라 그랬죠. 현실에서도 어떻습니까? 이렇게 공장 같은 거 짓고 기계 설치하려면 최소한 1, 2년 걸리잖아요. 현실적으로도. 이에 비해서 사람들은 그때그때 뽑으면 되죠? 그러니까 약간의 현실을 반영하는 거지. 이왕이면. 그래서 단기적으로 자본은 고정돼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책에 안 나온 거 잠깐 할게요. 자, 이랬을 때 이 생산과 연계된 개념들이 몇 개 있는데 이 평균 생산물 개념이 있어요. average product of labor 해가지고 그러면 전체 생산량을 노동량으로 나누면 되는 거죠. 그럼 노동자 1인당 생산량이 되는 거죠. 요거 나중에 여러분들 레벨 2 가시면 경제 성장 이론 같은 거 공부할 때 이게 필요하거든. 이 개념들이. 이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무슨 얘기 하는지 몰라요. 평균 생산물. 그 다음에 한계 생산물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marginal product of labor 해가지고요. 이놈은 노동을 추가적으로 더 투입했을 때 생산량의 추가적 증가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 평균 컨셉과 이 한계 컨셉은 변수의 배치는 똑같습니다. 둘 다 L분의 Q인데 레벨로 보면 평균, 증분으로 보면 한계 이렇게. 여러분들 그 학교에서 이 경제학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모르지만 이 한계란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영어로 마지널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무조건 뭐 한계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거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학교에서 여러분들 경제학 공부하실 때. 이거는요. 의미가 어디셔널 유닛 개념이에요. 추가적인 단위. 그리고 이게 수학적으로는 이게 미분 개념이 되는 거죠. 미분. 그래서 이 경제학 공부를 조금 더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적분학은 공부를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공부 못 해요. 이 경제학에서 사용하는 수학, 아마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경제학이 가장 고도화된 수학을 사용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경제학과를 이렇게 1학년 때 잘못 선택해가지고 들어온 학생들 있잖아. 저도 사실은 모르고 들어왔거든. 멋있어 보였거든. 경제 이렇게.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께서 이렇게 진학 상담할 때 사실 선생님도 모르잖아. 고등학교 선생님도. 왜냐하면 담임 선생님이 국어 교육과 나오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 국어는 잘 아시는데 나머지가 아무것도 모르잖아. 근데 학생들 진학 상담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성적 나온 거 딱 보니까 너 뭐 대충 뭐 경영경제학과 가면 되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래요? 경영은 조금 그런 것 같고 좀 약간 사기 같고 이렇게 경영학 사기죠. 그건 학문 아니야. 사기지. 그냥 어떻게 하면 싸게 만들어서 비싸게 팔아먹을까 이거 연구하는 거잖아. 약간 테크닉이라고. 테크닉. 학문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잘 속이면 이익을 남기고 못 속이면 이익 못 남기고 이거니까 좀 느낌이 좀 그랬어. 그래가지고 그래도 학문의 전당인 대학에서는 학문을 공부해야지 해가지고 저는 경제입니다 이렇게 한 거지.
담임 선생님은 그냥 뭐 어차피 뭐 합격할 라인이니까 그래 가라 이렇게 한 거지. 너 경제학과 가면 수학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으면 안 갔지. 근데 담임 선생님도 모르시잖아요. 우리 경제학을 공부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경제학과 들어왔는데 2학년 딱 올라가는 순간 바로 후회했죠. 경제 수학책 딱 보는 순간 이건 아니었지. 수학책이 이만큼 두꺼워. 미분 적분은 기본이고 막 미분 방정식 이런 거 풀어야 돼요. 거기다가 또 더 어처구니 없었던 게 무슨 행렬 벡터까지 막 난생 처음 보는 거. 우리 문과반 학생들은 공부도 안 하는 행렬 벡터 뭐 이런 거 막 그러니까 뭐 잘못 들어왔다 이거지. 그때 그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되게 원망스럽더라고. 만약에 담임 선생님이 아마 무슨 사회 선생님이었다면 아마 조금 아셨을 것 같아. 이 사회교육과 쪽은 이 경제를 좀 공부하시거든요. 그러면 아마 야, 너 경제학과 가면 너 수학 못하는데 너 굉장히 고생한다 이렇게 아마 가이드를 하셨을 것 같은데 국어 선생님이다 보니까 그걸 말씀 안 해줘가지고 굉장히 혼났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 미분 그러니까 이 한계란 개념은 이거 빼놓을 수 없는 개념이거든요. 우리 경제학에서 이거 모르면 뭐 경제학 공부 접어야 돼. 무조건 나오니까 그죠? 너무 많이 나오니까 한계 미분. 그 다음에 이거 우리가 어차피 뭐 이렇게 그림 그리면서도 분석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미분의 기하학적 의미는 이놈이란 말이죠. 접선의 기울기. 그러니까 최소한 요 정도의 내용만 우리가 알고 들어가도 되게 편해요. 그래서 이 경제학, 우리가 배우는 경제학은 지금 제일 낮은 단위의 경제학 공부하는 거잖아요. 어드밴스 된 것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대부분 다 정량 분석이야. 양을 분석한다고. 약간 고급 이론으로 가면 정성 분석도 해요. 성질도 분석하는데 우리는 다 정량 분석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따라서 이 양에는 항상 총량이 존재하는 거지. 토탈. 이렇게. 이 총량이 주는 인폼이 있는 거죠. 정보가. 그런데 이 총량에 이를 때까지는 이런 게 있는 거죠. 이렇게. 이 한계량을 다 더하면 총량이 돼. 이 추가한 놈을 다 더하면 총량이 되는 거지. 뭐 수학에 조예가 있으신 분들은 오해 마세요. 이거 우리가 정수 단위로 하니까 이거 시그마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무리수 단위다 그러면 이렇게 인테그럴 이렇게 적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경제학 공부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미적분학은 해야 되는 거지. 이 자체가 미분 개념이고 이걸 다 적분하면 이게 총량이 되는 거예요. 아무튼 뭐 조예가 깊으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구나. 그냥 정수 단위로 할게요. 정수 단위로. 시그마. 이건 시그마는 여러분 다 아시는 거니까. 이 정도는. 한계량을 다 더하면 총량. 이렇게. 그래서 여기 한계 생산물. 이거는 지금 총 생산물이란 말이에요. 이게 총량이 있으니까 이에 따르는 평균 값도 있는 것이고 한계 값도 있는 거지. 한계 생산물. 그 다음에 빠르게 한번 그림 그려볼게요. 어차피 우리 책에 없는 거니까. 지금 단기적으로는 자본의 양은 주어져 있다 그랬죠. 일단 공장 하나만 지은 거야. 이제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기계를 작동하면 생산물이 나온다는 거죠. 따라서 이쪽에 사람의 숫자, 이쪽은 전체 생산량. 네, 일반적으로 총 생산물의 흐름이 이와 같다는 거죠. 사람의 투입이 증가함에 따라서 양이 증가하더라는 거죠. 일단 단계까지만. 맥시멈이 여기고요. 이렇게. 이거 이상 고용해버리면 오히려 생산량이 감소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왜냐하면 그 공장 캐파에 풀로 이렇게 사람이 차버린 거죠. 따라서 더 이상 필요가 없는데 투입해버리면 오히려 방해되니까 감소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아까 요 놈은 지금 접선의 기울기라 그랬죠. 요 총량의 접선의 기울기로 보면 돼. 이 평균의 기하학적 의미는 뭐냐 하면 원점에서 그은 접선의 기울기예요. 평균은. 무슨 말이냐 하면 예컨대 요 점에서의 평균값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전체 투입된 노동자의 숫자는 이만큼이죠. 여기 정의를 보시면 L분의 Q잖아요. 따라서 L분의 Q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 기울기 값이 되는 거라 이렇게. 여기다 그러면 요 기울기 이렇게. 그죠?
그래서 평균은 항상 원점에서 그은 접선의 길기로 보시면 돼요. 따라서 평균 생산물 값이 어떻습니까? 점점 커지고 있죠. 노동자의 투입이 증가함에 따라 처음에는 어디까지? 여기까지 증가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따라서 평균 생산물의 흐름은 이렇게 증가하다가 이렇게 감소하더라는 거죠. 이렇게. 대충 유도한 거예요. 대충. 요걸 지나면 다시 또 기울기 안으로 들어와 버리니까 감소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한계는 어떠냐면 한계는 그 한 점에서의 기울기 값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까지는 오히려 증가합니다. 기울기가. 요걸 지나서부터 다시 감소하기 시작해요. 감소하다가 여기서는 기울기가 같아 이놈하고. 그죠? 즉 평균값하고 한번 만나는 거지. 그 다음에 더 감소하고 여기서는 제로, 요거 지나면 마이너스 기울기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증가하다가 이걸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감소하고 여기서는 제로,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한계 생산물을 주목해 보세요. 이놈이 중요한 거니까. 이 한계 생산물이 물론 일정 단계까지는 이렇게 증가하는 영역이 있긴 하지만 이 영역을 지나서부터는 계속해서 감소해버리고 있잖아요. 이 한계 생산물이 계속해서 이렇게 감소하는 현상, 이게 중요한 건데 이걸 우리 경제학에서는 수학 체감의 법칙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단기를 지배하는 생산 법칙이에요. 또는 이 수학이란 말 대신에 그냥 이 MP 체감의 법칙이다 이렇게. 그래서 한계 생산물 체감 법칙 또는 수학 체감 법칙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무조건 인풋을 많이 넣는다 해서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수학이 체감해버리니까. 따라서 그 합리적인 생산자들 입장에서는 생산 자원을 얼마만큼 투입할 것인가 이윤국대화를 추구하는 기업들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여기 어디에선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지. 이 노동자를 얼마큼 투입할 것인가에 대해서 단기적으로는. 그렇죠? 이렇게 투입하는 기업은 없겠죠. 그러면 이윤국대화하고 이게 오히려 대치되는 거니까. 요 내용이 지금 빠져 있고요, 우리 책에. 일단 이런 내용들이 조금 알면 굉장히 매끄러우니까 지금 하는 겁니다. 일단 빠르게. 일단 공부하신 분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 다. 그 다음에 이 아웃풋의 흐름이 있으면 그 반대급부로 그 이면에는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코스트가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생산 자원을 고용했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이에 따르는 비용이 발생하는 거죠. 따라서 단기 총비용, 이 토탈 코스트가 있는 거죠. 이 총비용에는 이렇게 토탈 픽스드 코스트, 총 고정 비용이 있는 것이고요. 토탈 베리어블 코스트, 총 가변 비용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녀석은 지금 고정 요소잖아. 그죠? 픽스되어 있으니까. 따라서 이놈을 구축한 비용은 이놈이 되는 거지. 고정 비용. 그 다음에 이놈은 지금 가변 요소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놈을 구축한 비용은 이놈이 되는 거지. 그러면 평균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average total cost. 이놈은 전체 총 비용을 Q로 나누면 되거든요. 그렇죠? 평균 비용은. 그래서 가끔 이 평균 비용을 얘기할 때 average total cost라고도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거를 unit cost라고도 이렇게 불러요. 단위 비용이다 해가지고 어차피 그 생산물 한 단위당 비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총비용 자체가 두 가지 컴포넌트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따라서 기계적으로 대입해 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랬을 때 각각 따로 띄워놓고 보면 요 놈은 고정 비용에 따르는 평균값이 돼요. 따라서 average fixed cost 이렇게. 평균 고정 비용 이렇게. 요 놈은 가변 비용의 평균값이죠. 따라서 average variable cost, 평균 가변 비용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녀석을 또 합치면 전체 평균 비용 이렇게. 그러니까 평균 비용을 곧바로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요. 총 비용을 가지고
Q로 나눔으로써 구할 수도 있지만 각각 평균 고정 비용과 평균 가변 비용 구해가지고 둘을 이렇게 합함으로써도 구할 수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항상 총량이 있으면 무조건 토탈 값이 있으면 무조건 마지날은 있는 거야. 한계는. 버릇처럼. 한계 비용이 있는 거죠. 마지날 코스트 해가지고. 변수의 배치는 똑같다 그랬죠. 항상 평균과. 따라서 이것도 지금 이건 똑같아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증분으로 보면 이게 한계지. 이렇게. 즉 생산량을 추가적으로 한 단위 더 생산했을 때 총 비용의 추가적 증가. 그래서 결국 이 자체가 미분 개념이에요. 사실은 이거 원래는 이거 오리지널 이렇게 미분 기호로 쓰는 게 오리지널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보통 한 뭐 경제학 원론 수준에서 우리 공부할 때는 우리 어차피 학생들도 경제 수학을 체계적으로 공부를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막 미분 개념까지 막 이렇게 얘기를 안 할 뿐이지. 그림 그려볼까요? 그림? 이제 이 그림부터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우리 책에서. 먼저 이놈은 쉬워요. 총 고정비용 이렇게. 이만큼의 고정비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일정한 값으로. 그 다음에 가변비용은 증가하고 있더라는 거죠. 노동자의 투입이 많아짐에 따라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비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이 두 녀석을 합친 게 전체 총비용 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이에 따르는 각각의 평균값과 한계값을 우리가 추적을 해봐야 되는데 먼저 이놈의 평균값 볼까요? 이놈 평균 고정비용. 평균은 항상 이렇게 원점에서 건 접선의 길이로 보라 그랬죠. 점점 감소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따라서 continually decline 이렇게. average fixed cost. 그 다음에 이놈의 평균값 볼까요? 원점에서 건 접선의 길이 점점 감소하다가 최저점이 있을 것이고요. 이걸 지나면 다시 상승하죠. 따라서 이렇게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형태. average variable cost. 이렇게. 이제 이 두 녀석을 합치면 전체 평균비용이라고 그랬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한계는 어때요? 마지날은? 마지날은 각 한 점에서의 기울기를 보면 된다고 그랬죠. 점점 감소하다가 여기가 제일 적을 것이고 평평하니까 이걸 지나면 다시 또 급격히 상승하죠. 따라서 이렇게 이런 모양을 하더라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점이 어디냐면 이 한계 비용이 이렇게 상승하다가 이 평균 비용하고 평균 가변 비용과 이렇게 만나는데요. 이렇게 그 만나는 점이 각각의 최저점이에요. 이 평균 가변 비용의 최저점. 그 다음에 전체 평균 비용의 최저점을 통과해야만 돼. 이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그래야 우리가 그림을 정확히 이해할 수가 있거든. 뒤에 나오는 그림들을. 그래서 우리 책은 지금 순서가 지금 137페이지에 보시면 shutdown and break even을 각각의 시장 구조에 따라서 perfect competition과 imperfect competition 하에서 이 break even과 shutdown 그 지점들이 어딘지를 이렇게 살펴봐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너무 일찍 나왔어요. 사실은. 이건 잠시 후에 보기로 하고요. 우리 약간 순서를 좀 바꿔서 공부할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여러분 책 141페이지로 가보시면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숄런이거든. 숄런 단기. 이제 롱런도 봐야 되겠죠. 장기도.
장기에는 그 어떤 생산 자원도 고정되어 있지가 않죠.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자본을 고정시켰었잖아요. 근데 장기에는 자본의 양도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 가변적이야. 그러니까 공장도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하나 더, 두 개 더 마구마구 지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죠, 장기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약간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제가 식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최초에 자본을 K0만큼, 노동을 L0만큼 투입했더니 아웃풋이 Q0만큼 나왔더라. 처음에. 그러면 이 상황에서 롱런, 장기예요. 이니셜 딴 겁니다. 롱런. average total cost. 장기 평균 비용. 이러면 어떻게 될까? 뭐 장기라 해가지고 뭐 수식이 달라지질 않습니다. 총 비용을 Q로 나누면 평균이죠. 따라 최초의 총 비용 TC0, 아웃풋은 이놈 Q0, 이놈이에요.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실험을 해보는 거지. 생산자 입장에서는 이제 장기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 투입할 수가 있잖아요. 기존보다 3배를 더 투입해 봤어요. 인풋을. 공장도 3배나 늘려보고, 사람도 3배나 늘려본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아웃풋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늘어나겠죠. 생산 그 캐파를 훨씬 늘렸으니까. 아웃풋이 무조건 느는데, 인풋의 증가 비율보다 더 큰 비율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가능성으로서. 근데 인풋은 3배만 늘렸는데 아웃풋은 막 5배, 6배 막 나와버리는 거죠. 가능하죠? 일단 인풋보다 더 큰 비율로 증가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4배라도 괜찮아. 아무튼 인풋보다 더 큰 비율이면 5배라고 할게요. 편의상. 그러면 새로운 이 평균 비용 값은 어떻게 변할까요? 이렇게 인풋을 바꾼 다음에 평균 비용값. 총 비용은 3배 늘었겠죠? 이놈을 3배나 늘렸으니까, 그죠? 아웃풋은 5배나 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기존의 설비를 바꾸기 전에 비해서 오히려 평균 비용값이 5분의 3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평균 비용이 다운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웃풋이 많이 나오면 당연히 평균 비용은 떨어지는 거잖아. 그렇죠? 어차피 이 평균은 그냥 제품 한 단위당 비용이니까 아웃풋이 많이 나와버리면 당연히 평균 비용은 떨어지는 거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이놈을 우리가 규모의 경제다 이렇게 하는 거죠. economics of scale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말 그대로입니다 이거예요. 규모를 키웠더니 경제성이 생기더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산 규모를 키웠잖아 이렇게 3배나. 그랬더니 경제성이 뭐야? 평균 비용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평균 비용이 떨어진다는 것은 이게 회계학적으로는 생산 원가가 떨어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더 싸게 팔아도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지. 가격을 낮춰 팔아도. 소위 말해서 이 가격 경쟁력이 생기는 거죠. 따라서 기업하는 입장에서는 무조건 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려고 해야 되는 거지. 이 자체가 경쟁력이 되는 거니까. 굉장히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뭐 항상 이런 일이 벌어지라는 보장은 없는 거죠. 이런 가능성이 있는 거고. 3배를 늘렸는데 아웃풋도 똑같이 3배만 증가할 수도 있겠죠. 같은 비율로. 그러면 이때 평균 비용 구해보면 어때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죠. 평균 비용은. 규모를 늘렸지만 평균 비용은 똑같은 거죠. 이런 경우를 얘기할 때 우리는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이다 이렇게. 뭔가 안 변하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이거죠. 늘긴 느는데 생각만큼 안 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풋은 3배나 늘렸는데 아웃풋이 늘게 늘었지만 2배 이 정도. 이와 같죠? 따라서 오히려 평균 비용이 상승해 버리는 거죠. 이때를 뭐라고 하느냐면 규모의 비경제다 이렇게. diseconomies of scale이다 이렇게. 오히려 경제성이 안 생기더라 이거죠. 평균 비용이 올라버리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은 크게 이 3가지밖에 없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아웃풋이 크게 나올 가능성, 똑같이 나올 가능성, 생각만큼 안 나올 가능성 이거죠. 이 3가지 가능성에서 우리 경제학은 이 나오는 순서가 지금 우리가 전개한 순서대로 나오고 있다는 거지. 이게 먼저 나오고 그 다음 이놈, 그 다음 이놈 이렇게. 그래서 이 장기 평균 비용의 흐름이 이 녀석의 흐름이 처음에는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생산 설비를 확장하게 나가에 따라서 어차피 다 스텝 바이 스텝이잖아. 공장 요만큼 지었다가 그다음 요만큼 점점 그죠? 그러면 처음에는 규모의 경제가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면 평균 비용이 이렇게 다운되더라는 거지. 그러다가 일정 단계에 이르러서는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이 나오더라는 거지. 그러면 더 이상 평균 비용에는 변함이 없는 거죠. 나중에는 규모의 비경제가 나타나니까 오히려 평균 비용이 상승해버리고 있더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3파트로 이렇게 나눠보면 이쪽이 규모의 경제 구역이고요. 이쪽이 수익 불변, 이쪽이 규모의 비경제 구역이라는 거죠. 이렇게. 제가 투박하게 유도해 본 거예요. 네, 보통 우리가 분석을 할 때는 이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이렇게 한 점으로 처리해 버리죠. 한 점. 그러면 여러분 우리 그 141페이지에 거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장기 평균 비용이 이렇게 매끄러운 U-쉐입으로 그려져 있는 거죠. 이렇게 U자 모양으로. 그래서 여기가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 규모의 경제, 규모의 비경제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책에도 지금 체크가 되어 있죠. Economies of Scale. 그 다음에 그 Q 스타인 지점이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인 지점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걸 지나서부터는 Diseconomies of Scale. 어렵지 않죠? 그리고 이 장기는 어차피 단기들의 연속이야. 그 생산함수가 처음에는 K0, L0 이렇게 투입했다가 그 다음에 2배로 늘려보고 이런 식으로 했을 거잖아. 그죠? 스텝 바이 스텝으로. 따라서 이 속에는 무수히 많은 숄런들이 존재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숄런 average total cost 이렇게. 우리 책은 좀 허접한데 여기 이렇게 한계 비용도 그래야 돼 사실은. marginal cost 이렇게. 그러니까 이때는 예컨대 뭐 자본이 K0일 때 이렇게.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하나가 이렇게 고정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자본의 양이 K0로 이렇게 픽스되어 있을 때 하나의 숄런이죠. 그 다음에 2K0일 때 이렇게. 여기도 물론 마지널 코스트가 이렇게 있는 것이고 3K0, 4K0, 5K0 이렇게 이런 의미죠. 그래서 무수히 많이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숄런들이. 여기다가 굳이 해보면 이렇게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죠. 그럼 한번 이해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해 보면 되게 쉬워요, 이게. 그림은 복잡하지만 어차피 그림이라는 게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린 것 뿐이거든. 그림이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야. 보세요. 생산 설비를 계속 확대하다 보니까 점점 평균 비용 하락하더라는 거지. 이게 웬 떡? 하면서. 좋아하겠죠, 기업들. 근데 이렇게 딱 갔더니 이때가 제일 미니멈이잖아. 그러면 끝내야지.
근데 모르잖아. 인간이라는 것이. 항상 불확실성이 있는 거니까. 따라서 한 번 더 해봤단 말이야. 근데 안 떨어져. 안 떨어지네. 공장 더 확대했는데. 야, 한 번만 더 해봐. 안 떨어져. 그러면 스탑하겠지. 일반적인 기업들은. 야, 그만 늘려라. 이렇게. 공장. 너무 무리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공장이 너무 비대해지잖아. 그럼 관리가 힘들어지는 거지. 말 그대로. 매니지먼트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inefficiency해지는 거예요. 어떤 조직이든지 간에 너무 비대해지면, 우리가 비대하다고 표현하잖아. 사람들도 비대해지면 건강이 안 좋아지잖아요. 똑같은 거지. 피순환이 잘 안 되고. 그죠? 각종 동맥경화 이런 거 하듯이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디스이코노미스가 되는 거지. 너무 비대해지면 관리가 힘들어지고 약간 관료주의적인 그런 속성들도 나오기 시작하고. 네. 어떤 경영지침을 이렇게 하다를 하면은 너무 밑에까지 가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버리고. 그죠? 그러면 여기서 대부분 스탑하거든. 합리적인 기업들이라면.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장기적으로 세울 수 있는 생산 설비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생산 설비란 말이야. 그러면 이때 구축된 생산 설비들이 있죠.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 책에 안 나와 있는데 optimal plant size라 그래요. 여기 이때 이 생산 설비들을 optimal plant size. 그래서 우리나라 책들에서는 뭐 최적 시설 규모다 이렇게 번역하거든요. 최적 시설 규모. 장기적으로 세울 수 있는 생산 설비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생산 설비라는 거죠. 문제는 이런 최적 시설 규모는 여러 개 존재할 수가 있다는 거지. 이렇게. 근데 여러 개 존재하는 것 중에서 그 규모가 제일 작은 놈이 이 놈이죠. 제일 앞에 있는 놈. 그죠? 그래서 이 놈을 뭐라고 하느냐면 미니멈 에피션 스케일이라 그래요.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거. 미니멈 에피션 스케일. 거기 큐스타일 때 해가지고 옆에 나와 있죠. 그림에 큐스타 옆에 보면 미니멈 에피션 스케일이라고. 그래서 최소 효율 규모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개의 optimal 펜사 중에서 사이즈가 제일 작은 놈. 근데 어차피 이렇게 그려버리면 어때요? 이렇게 매끄러운 U 쉐입으로 그려버리면. 이놈이잖아, 이놈. 그죠? 이놈이 optimal plan size이자 또한 minimum efficient scale이 되어버리는 거죠. 어차피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 문제에서는 뭘로 나올지 모르는 거야. 지금 우리 책에서는 이걸 minimum efficient scale이라는 용어만 쓰고 있는데 이걸로 나올 수도 있는 거지. optimal plan size라고도 할 수 있는 거니까. 다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그 미니멈 에피션 스케일 옆에다가 or optimal plan size. 그래서 여러분 책 거기 141페이지 네 번째 줄 보시면 미니멈 에피션 스케일 소개하고 있고요. 두꺼운 글씨로 네 번째 줄에. 그 다음에 141페이지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시면 거기 첫 번째 줄에 Downward Sloping Segment of LRATC 해가지고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의 Downward Sloping 하는 부분 거기가 Economies of Scale이라는 거죠. 규모의 경제. 다른 말로 얘기할 때는 Increasing Return to Scale이라고도 합니다. 아까 여기를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이라고 그런다고 했죠. 여기를. 그래서 이 규모의 경제를 얘기할 때 이 수익 관점에서 하면은 수익 증가라고 해요. 비용은 감소하는 거잖아. 따라서 수익은 증가하는 거지. 그래서 increasing returns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러면 왜 이런 economies of scale이 발생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그 이유들을 지금 우리 책에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 세 번째 줄 정도부터 보시면 가운데부터 이 Economics of Scale은 어떤 결과에서 나오는 거냐면 첫 번째 Labor Specialization, 노동의 전문화. 그 다음에 Mass Production, 대량 생산. 그 다음에 Investment in more efficient equipment and technology. 이런 것들이 규모의 경제 이유라는 거죠. 하나가 더 있긴 한데. 이렇게. 네 번째. 규모의 경제의 이유를 꼽는다면 Volume Purchase Discount. 그래서 뭐 우리나라 말로 굳이 번역해보면 대량 구매 할인? 이런 것들이 규모의 경제 이유다 이렇게 들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미국의 그 포드 자동차를 다 아시잖아요. 그 포드 자동차의 그 성공 신화가 제가 알기로 그 경영학과 쪽에서는 굉장히 크게 다루거든요. 그 포드가 1900년대 초에만 하더라도 진짜 별 볼 일 없는 자동차 회사였단 말이죠. 미국의 자동차는 지금도 별 볼 일 없지만 옛날에도 별 볼 일 없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만 지네 나라 자동차가 좋은 줄 알아. 네. 지금에 와보니까 아니다는 걸 이제는 조금씩 이렇게 느끼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여러분 빅3 있잖아요. 포드, 그 다음에 GM, 크라이슬러 이렇게. 자동차 빅3가 있는데 최초에 미국에서는 포드가 제일 먼저 커진단 말이에요. 업계 1위가 되는 거죠. 그때 그 포드 자동차를 만든 그 헨리 포드라는 양반이 그 처음에는 미국 자동차, 뭐 미국뿐만 아니라 뭐 유럽도 그랬겠지만 공장이 조그맣단 말이야. 왜냐하면 주문량이 많지가 않았어. 이 부자들의 전유물이었거든, 자동차는. 우리 같은 서민들은 말 타고 다니고 마차 타고 다니고 그러면서 막 서부를 개척하고 있었던 거지. 지금은 뭐 말값이 더 비싸지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자들의 전유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주문량이 많지 않겠죠. 그러니까 주문 들어오면 그때 가서 만들기 시작하는 거야. 종업원들 와 달라붙어가지고. 그래서 막 뚜덕뚜덕 차 만들다가 야 뭐 티브레이크 하자. 오케이 말에 차 한 잔 마시면서 니나 이렇게. 이렇게 한 거란 말이야. 근데 헨리 포드가 어느 날 어떤 장소에 딱 갔다 온 다음에 뿅 간 거야. 공장을 크게 지은 거예요. 갑자기. 그래가지고는 컨베이어 벨트를 설치한 거야. 공장에다가. 공장이 커야 컨베이어가 필요한 거지. 소위 말하는 매스 프로덕션 시스템을 구축한 거죠. 대량 생산. 그때 이후부터는 종업원들이 한 라인에 서 있어야 돼. 와 달라붙어가 차 만드는 게 아니지. 자기가 담당하는 라인에 가만히 서 있으면 컨베이어 벨트에 묶여있는 차들이 내 앞으로 오는 거죠. 그러면 문짝 끼우는 종업원은 문짝만 계속 끼우는 거지. 바퀴 끼우는 사람은 바퀴만 계속 끼우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레이버 스페셜라이제이션, 노동의 전문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지. 이 분업에 따르는 전문화죠. 그러다 보니까 이 언스킬드 워커가 스킬드 워커로 변모하는 거지. 손놀림이 빨라지잖아.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1시간을 일하더라도 생산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거죠. 아웃풋이 크게 나와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평균 생산 단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차를 그 굉장히 비싸서 못 샀던 서민들도 이 포드 승용차를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싸게 파니까. 그래서 포드가 업계 1위가 되는 거죠. 나중에 GM한테 이렇게 역전당하지만 한참 후에 2차 대전 끝난 이후에는 아무튼 포드가 업계 1위가 되는 그 성공 신화, 그 기업 이노베이션의 대표적인 사례를 꼽을 때 경영학에서 굉장히 크게 다뤄요. 그래가지고 이 경제학에서는 그거를 그냥 한마디로 그냥 이코노미스 오브 스케일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지. 그러니까 대량 생산 시스템을 구축해줘야 분업을 시킬 수가 있잖아. 분업을 시켜주니까 노동의 전문화가 생기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많은 생산량을 생산해야 되는 거죠. 더 고급 생산 기술을 또 도입할 수도 있는 것이고 테크놀로지도 좋아지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평균 생산 원가가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그 원재료 같은 것들은 그 하청업체한테 주문하잖아요. 부품들.
예? 그럼 근데 옛날에 조금씩 생산량이 적었을 때는 부품도 조금만 주문하잖아. 근데 매스 프로덕션 시스템을 구축한 다음부터는 생산량이 많아지니까 부품 주문도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거지. Volume Purchase Discount도 되는 거죠. 야, 우리가 이만큼 주문해 주는데 여기서 소위 말하는 갑질하는 거죠. 하청업체 입장에서는 원청업체가 갑질하는 거지. 야, 후려쳐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현대기아차가 그 승산이 있는 게 바로 그거죠. 하청업체들한테 부품들 후려쳐버린단 말이에요. 부품 단가를. 그럼 막 울먹여 자먹기로 응할 수밖에 없는 거지. 하청업체들은. 주문량이 많으니까. 박리담회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하청업체들은 박리담회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원청업체는 이게 Volume Purchase Discount. 자기들은 생산 단가를 더 낮출 수가 있는 거죠. 자기들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 버리는 것이고.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그 헨리 포드란 양반은 어디 가서 그걸 보고 왔을까요? 아니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우체국입니다. 우체국. 우체국에 우연히 갔다가 그 우체국에 그 막 우편물들이 막 그 포스트맨들이 막 갖고 막 붙잖아. 담당부에서 갖고 온 것들. 그런 거 다 분류 작업해야 하잖아요. 그죠? 그 우체국 직원들이 너무 힘든 거지. 미국이 또 얼마나 큰 나라야. 이거는 시카고, 이거는 뉴욕, 뭐 난리가 아닌 거지. 근데 아마 우체국 직원 누군가가 아이디어를 냈겠지. 그 정확한 아이디어 제공자는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야, 이렇게 하면 우리 죽는다. 일 너무 많다. 해가지고 벨트를 설치한 거죠. 우리 그 여러분들 공항 가면 짐 찾는데 그 벨트 있잖아. 그걸 했단 말이야. 거기다가 이렇게 부어라 한 거지. 그러면 우체국 직원들이 이제 가만히 서 있는 거죠. 벨트 앞에. 그러면 뉴욕 담당은 뉴욕 것만 다 빼는 거지. 계속. 내 것만 빼면 되는 거니까. 그럼 계속 흐르죠. 빙글빙글 돌면서. 그 다음에 또 뭐 LA 담당은 LA만 빼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분류 작업이 굉장히 빨라지는 거죠. 칙칙칙칙 이렇게. 헨리 포드가 그걸 보고 뿅 간 거야. 와, 저었단 말이지. 내가 왜 자동차를 이렇게 만들 생각을 안 했을까 해가지고. 자동차도 뭐 와 달라붙어서 만들었거든. 뚝딱뚝딱 하면서. 야, 가서 문짝 좀 갖고 와라 하면서 막 이런 식으로. 컨베이어 벨트를 만들려다 보니까 공장을 크게 지어야 하잖아. 그죠? 그러다 딱 해가지고 조그마들한테 너는 이쪽 라인 담당해. 너는 이쪽 라인 이쪽. 분업을 시킬 수 있었던 거죠. 그게 대박을 터뜨린 거야. 그래서 유일하게 포드가 유럽에 진출해요. 유럽에. 그것도 모국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에. 영국에 가서 공장을 지어. 미국 자동차 회사 중에 유일합니다. 포드가. 유럽에 진출한 회사는 포드밖에 없어요. 그때 헨리 포드가 성공해가지고 자신감을 갖고 산업혁명의 메카인 유럽에 가서 승부를 걸겠다 해가지고 영국 가서 공장 지어요. 성공하죠. 지금도 그 영국 공장 지금도 있어요. 거기서 생산해서 유럽에서 팔아요. 포드 모델은. 그 소형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그 아반떼 크기들 있잖아. 그거 유일하게 팔려요. 포드께. 유럽에서. 영국 공장에서 만들거든. 그게 이미 제가 알기로 19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유럽에 진출한 게. 포드가. 19년. 우리나라 그 3.1운동 할 때. 유관순 누님께서 만세운동을 벌일 때 포드가 영국 가가지고 1대1로 붙자 이렇게 한 거지. 모국에 가서. 왜냐하면 유럽 제품한테는 백전백패였거든, 미국이. 그래서 당시에 미국은 사상 유례 없는 수입 관세를 부과해요. 유럽 제품에 대해서. 200%. 200% 관세를 부과합니다. 왜냐하면 유럽 제품이 미국에 들어오면 미국 제품은 백전백패야. 미국 제품은 별 볼 일 없었거든. 기술 수준은 유럽이 최고였죠. 상대가 안 돼, 미국이. 그러다 보니까 관세를 200% 부과할 수밖에 없는 거죠. 1대1로 붙어서는 뭐 미국 국민들도 좋은 물건 쓸 거잖아. 그러니까 관세 부과해버리면은 국내 가격이 올라가 버리죠. 그러면 굉장히 비싸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럽 제품들을 소비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지.
그러면 미국 기업들이 좀 버틸 수가 있는 거니까. 제가 기억하는 한 가장 높은 관세입니다. 미국이 언제부터 지들이 무슨 자유무역의 전도사인 양 얘기했냔 말이야. 니들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일 높은 보호무역 장치를 가지고 국내 산업을 보호했던 나라인데. 그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그 올챙이 시절 기억 못하는 것이 미국. 지금은 뭐 큰 개구리가 됐지만 올챙이 시절 기억 못하는 거지. 근데 사실은요, 2차 대전 때도 미군이 이길 수 없었어요. 독일군한테. 기술적으로는. 무기에서 상대가 안 돼. 독일 무기한테. 미군 탱크들은요, 독일군 탱크 한 대가 한 10대를 이겨. 1대 10으로 싸워도 못 이겨요. 그래서 이 독일 탱크, 그 타이거 탱크라고 하거든요. 그거 나타나면 도망가, 그냥. 미군들은. 타이거 탱크 한 대만 나와도 도망가요. 이기지 못해. 포가 작아. 그러니까 미군 탱크가 대포를 빵 쏘면 타이거 탱크는 끄떡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뭐야? 누가 돌 던진 거야? 이렇게 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타이거 탱크가 한번 대포를 빵 쏘면 미군 탱크는 그냥 두둥공이 나버려요. 그러니까 1대1로 붙어서는 도저히 못 이기니까 도망가기 급급한 거죠. 근데 그 독일 탱크의 결정적 기술적 결함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fuel efficiency. 연비가 개판이었던 거지. 디젤 엔진이었거든. 힘은 센데 기름을 너무 많이 먹어. 그래서 미군 탱크들이 이긴 이유가 뭐냐면 독일군 탱크가 나타나면 일단 도망가. 그럼 막 쫓아와. 그러면 독일군 탱크가 기름이 먼저 떨어져. 기름 떨어지면 오갈 데가 없잖아, 탱크는. 꼼짝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쭉 포위 쏴가지고 계속 대포로 쏘아버려. 그래서 이겼어요. 그래서 2차 대전 끝난 이후에 독일이 패전하니까 와신상담한 거야. 우리가 진 이유가 연비 때문이다 해가지고 칼을 갈기 시작. 그래가지고 이제는 디젤 차들이 오히려 더 연비 좋죠. 바로 그런 역사적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탄생한 겁니다. 독일이 그 칼을 간 겁니다. 자기네 디젤 엔진이 뭐 흠잡을 데가 없는데 이게 이 연비 문제가 가장 큰 핸디캡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쟁에서 졌다 해가지고 계속 기술 개발을 한 거죠. 디젤 엔진을 계속 갈고 닦아가지고 이제는 오히려 디젤 엔진이 오히려 더 가솔린 엔진보다 연비 면에서 앞서버린 거지. 그러니까 이 미군은 이게 가솔린 엔진이란 말이야. 탱크가. 그러다 보니까 이 탱크를 두껍게 못 만드는 거지. 힘이 약하니까 가볍게 만들어야 되니까 포도 작은 걸 끼울 수밖에 없었고. 뭐 기차나 이런 큰 트럭들은 다 디젤이잖아요, 엔진들이. 그러니까 이 디젤 엔진 쪽을 먼저 개발한 독일이 더 앞서 있었던 거죠.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기술 면에서 그렇게 앞서 있던 유럽이지만 이 포드가 이런 규모의 경제 효과를 들고서 들어가서 공장을 건설하고 가격 경쟁력 면에서 밀어붙이니까 이 포드 자동차는 유일하게 유럽에서 먹히는 자동차가 된 거지. GM이나 크라이슬러는 한 번도 유럽에 진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간접적으로 진출한 적은 있죠. 예를 들면 그 유럽 쪽에서 이렇게 망한 회사 있잖아. 그걸 인수해서 예컨대 오펠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독일 자동차 그런 걸 옛날 GM이 인수해가지고 그 회사를 운영한 적은 있는데 자기네 독자 모델을 들고 가서 거기서 승부를 걸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유일한 건 바로 포드밖에 없었어요. 지금도 먹히고 있고 그만큼 이 규모의 경제는 굉장히 기업들 입장에서는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이 가격 경쟁력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그 다음에 혹시나 이거 많이 하는데요. 이코노미스 오브 스케일 이렇게 하면 규모의 경제잖아. 예. 근데 그 스케일이란 말 대신에 이 스캅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코노미스 오브 스캅.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걸 범위의 경제다 이렇게 하는데요.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일단 공통점부터 이 장기 평균 비용이 이렇게 하락하는 건 똑같아요. 똑같은데 규모의 경제를 얘기할 때는 하나의 기업이
하나의 생산물만을 생산할 때예요. 하나의 생산물만을 생산할 때 장기적으로 평균 비용이 감소하고 있다. 그러면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는 뭐냐면 생산물의 종류를 늘려보는 거야. 하나만 생산하지 않고 유사 상품을 동시에 생산하는 거지. 말 그대로 생산물의 범위를 더 넓히는 거지. 그랬더니 오히려 평균 비용이 하락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 범위의 경제라 그래. 어차피 장기 평균 비용이 하락하는 건 똑같은 거니까 이걸로 시험에 나오는 경우도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뭐 금융시장을 대부분 다 알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금융시장을 분류할 때 크게 은행, 보험, 증권 이렇게 분류하잖아요. 그죠? 그 IMF 이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금융관련법은요. 각 금융회사들은 단일 업무만 취급할 수 있게끔 규제하고 있었단 말이야. 무슨 말이냐면 은행은 은행업, 증권은 증권업, 보험은 보험 업무만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규제하고 있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금융회사들은 규모의 경제를 추구할 수밖에 없었어요. 단일 업무만 취급해야 되니까. 그런데 금융은 서비스잖아. 고객들하고 만나야 하잖아요. 지금이야 뭐 인터넷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뭐 인터넷 뱅킹, 폰 뱅킹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은행에 직접 가야 하잖아. 증권사에 직접 가야 되고. 그러면 대고객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그때 규모의 경제가 뭐냐 하면 그 각각의 은행 지점, 증권사 지점, 보험사 증권 그 지점들을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였던 거죠. 여러분들 우리나라 대형은행들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하나은행, 국민은행 이런 큰 대형은행들이 있잖아요. 이런 은행들이 그 시골 읍면 단위까지 지점 나가 있는 거 봤어요? 나가 있지 않습니다. 읍면 단위까지 나가버리면 디스이코노미스 오브 스케일이 돼버린다는 거지. 이거 금융학자들이 연구해 준 거야. 어디까지 지점 확대할까? 이렇게 물어본 거지. 연구 용역으로. 학자들이 연구를 해준 거지. 최소한 인구 몇십만 명 이상의 시까지만 나가라. 시 단위까지만. 그래야 여기다. 이렇게 한 거죠. 미니멈 앰비션 스케일이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읍면 단위에 있던 사람들은 우리나라 대형은행과 거래를 못한 거죠. 하고 싶어도. 너무 멀리 있는 거지. 지점이. 지금이야 가능하죠. 지금은 그냥 인터넷으로 가입하면 되니까. 근데 옛날에는 직접 몸으로 가야 되니까 불가능했던 거지. 그러다 보니까 그 틈새 시장을 노려가지고 성장하기 시작한 게 농협, 축협, 수협, 그 다음에 새마을금고, 그 다음에 우체국 금융 이렇게. 우체국은 전국에 다 있거든. 조그만 데까지 다. 원래 우체국은 원래 금융하면 안 되거든. 근데 그 금융사업부를 인가에 내달라고 막 조른 거야. 정부한테. 왜냐하면 그 시골에 계신 분들이 그 금융 업무 하기가 힘들다. 근데 우리 우체국은 다 있지 않냐. 조그만 데까지 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금융사업부 인가를 내준 거예요. 그래서 우체국 금융이 생기기 시작한 거지. 규모 되게 커요. 우체국 금융. 1년에 예금 규모만 한 6, 7조 원대. 우습게 알면 안 돼. 우체국 금융. 어마어마합니다. 규모. 농협도 원래는 규모가 처음엔 작았는데 그 시골에 계신 분들하고만 상대했거든. 원래 농협도 원래 금융하면 안 됐단 말이야. 왜냐면 그냥 농촌 계몽기관이야. 근데 자꾸 맨날 적자 나니까 금융사업부 좀 인가 좀 내주십시오. 이렇게. 막 정부한테 조른 거야. 그래서 금융사업부 조그맣게 이렇게 내준 거지. 이만큼 해라 해가지고. 그래서 시골에서만 해. 해가지고. 아, 네. 해가지고. 근데 이제는 역전된 거지. 배보다 배꼽이 커진 거예요. 금융사업부가. 돈을 억수로 번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 뭐 농협하면 다 은행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업무 파트에 불과했었는데 오히려 이제 그게 주 업무가 돼버린 거죠. 농협이. 그래서 이제는 아예 그냥 이름도 바꿨잖아. 농협은행으로. 원래 농업협동조합이잖아요. 그 농촌 계몽기관이라고. 원래는 취지가. 그래가지고 이제 각각의 그 금융 규제를 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약간 그 작은 단위의 금융 회사들도 생겨나기 시작한 거지. 단일 업무만 취급할 수 있게 해버렸으니까. 근데 이게 너무 후진적인 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유럽식, 미국식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논의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 갑자기 우리나라 한국 경제가 IMF 경제 위기를 맞은 거지.
논의가 진행되다가 그러다 보니까 빨리 그 해외 자본들을 이렇게 수용해야 될 상황이 되다 보니까 시장 개방해야 하잖아. 그러니까 금융관련법을 빨리 손질한 거지. 논의를 해오던 와중에.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금융지주회사법을 통과시킨 거지. 그래서 금융지주회사 밑에 은행, 증권, 보험 다 들 수 있게 만들어준 거지. 이게 원래 유럽식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는 뭐 우리 지주 밑에 우리 은행도 있고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은행에서도 이제 보험 상품 팔고 증권사에서도 은행 상품 팔 수 있죠. 옛날에는 그 증권사 직원들은요 급여 통장을 주거래 은행을 선정해서 만들었었어요. 자기 급여 통장 있잖아. 왜냐하면 증권사는 증권 업무만 해야 되거든. 은행 업무 못하니까 급여 통장을 만들 수가 없었단 말이야. 자체적으로. 근데 이제 그것이 풀리니까 이제는 증권사 직원도 자기네 그냥 증권 급여 통장으로 만드는 거죠. 이제 뭐 증권사에서도 은행 업무 하니까 은행 상품 팔 수 있는 거니까 이제 두 가지 업무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걸 추구하고 있는 거지. 이제 이 금융회사들도 어디 범위까지를 늘릴 것인가. 은행 업무도 하고 보험 업무도 하고 은행에서 증권 업무까지 막 이렇게 과연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거기까지 했을 때 혹시 이렇게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아직까지는 지금 두 개만 하고 있거든. 대부분의 금융회사들이. 그죠? 은행에서는 지금 보험 상품까지 팔고 있잖아. 증권 업무까지도 자기네들이 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근데 지금은 이렇게 독립적으로 자회사 형식으로 이렇게 증권회사 이렇게 만드는 경우는 있지만 한꺼번에 이렇게 원스톱으로 하는 그런 금융회사는 아직까지 지금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아마 타진들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직원들이 더 힘들어지는 거지. 은행 업무에 대한 그 업무 숙지도 해야지, 보험 상품에 대한 업무 숙지도 해야지. 이제 증권 업무까지 하라 그래 버리면 머리가 막 뒤집어지는 거지. 공부해야 될 내용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면 그 직원들만 힘들어져요, 사실은. 회사 입장에서 좋잖아. 직원 하나가 새 업무를 다 담당해주면 땡큐잖아요. 같은 인건비 쓰면서. 따라서 당연히 평균병 떨어지는 거지. 아시겠죠? 잠시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